중국도 그러면 오케이 우리도 34% 네. 받고 34% 네. 했네. 벌써 나오네. 예, 이게 바로 중국과 유럽의 대응이 될 텐데 그렇겠죠.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마일드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마일드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관세 나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게임 없지. 음. 미국이 특정한 선빵의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 특히 유럽과 중국이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다음 스텝입니다. 다음 스텝이 중요해서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그러면은 좀 싸졌는데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문홍철 팀장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빠져는 드는데 시장은 잘 못 맞춰다가 네, 이번에 제대로 얻어 걸렸네요. 소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연히. 자, 지금 이거 시장 이렇게 난리치는 거 관세 때문에 맞습니까? 관세가 원인이냐 아니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가 트리거로서 관세가 작동을 했냐. 저는 뭐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일단 가장 네. 근저에 근저에 있는 요소라고 할 것은 이제 저희는 그동안 미국은 기준금리를 변경했을 때 네.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가 길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 못하고 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경제가 좋냐 이게 아니라 시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시차가 긴 이유는 미국은 조달의 만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통화 정책이나 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 올랐는데도 미국 경제 좋네요. 미국 경제가 금리에 면역이네요, 특히. 이것은 과거에 제가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이제 몇 번 봤을 때 늘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이제 고점을 친 2023년 중순. 예. 에서 이제 플러스 1.5년의 시차를 두고서 예. 갑작스럽게 예. 좋던 지표가 갑작스럽게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하필 그 시점이 이제 1월 달이었었던 거고 이제 1월부터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연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는 그럼 그냥 뭐 빌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굉장히 미국 경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관세를 예.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부담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세라는 것을 경제적인 의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시네. 네. 위에 단추 하나만 푸시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님이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네. 문 팀장 네, 위에 알겠습니다. 단추 하나 풀어줬으면 네. 좋겠다. 하네. 좋습니다. 편하시게. 관세의 경제적 의미. 네. 자, 소장님, 시청자 여러분들, 네. 관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글쎄 이제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죠. 전부 예를 들어 뭐 관세를 25% 때렸다고 해서 예? 그 25% 정도의 더 비싸진 가격을 갖다가 전부 다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건 알겠지만 일부는 상당수를 상당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네, 케이스로 네, 제외하면. 네. 그런데 관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봐요? 생산자가 봅니다. 생산자가 네. 어떻게? 미국의 생산자. 미국 내의 생산자. 그래서 관세는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거를 배우자고요. 쉽게 관세라는 건 뭐 누가 내냐, 뭐 수입업자가 내긴 해.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관세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네. 부가가치세. 네, 부가세. 미국엔 부가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없는 부가세가 이제 새로 생기는 개념이. 우리는 뭘 쓰면은 예를 들어 저 뭐든지 사용하고 네. 결제하면은 그 중에 10%는 우리가 세금 아니야. 부가세가 우리나라. 무조건 붙죠. 네. 이 부가세가 유럽은 보통 20에서 25%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비를 네.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보조금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느 생산자? 관세 두드려 맞는 나라의 생산자 아니면 미국의 생산자. 미국의 생산자. 그래서 미국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한다는 게 자기네 제조업을 살리겠다. 미국의 생산을 늘리겠다. 그게 관세가 경제적으로 소비자를 벌하고 생산자를 우쭈쭈 해주는 보조금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아직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왜 미국의 생산자가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품에 대해서 벌을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내에 있는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는 거지. 자기네 제품이 기존에 좀 비싸 보였다면 조금 덜 비싸 보이거나 싸 보일 수가 있네. 네. 그래서 조금 은근슬쩍 가치도 올릴 수 있고 어.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에 LG와 삼성 세탁기에 관세가 물려진 때 미국의 월풀이 예. 자기네 세탁기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벌하는 네. 개념이 이 관세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걸 막 관세 뭐야 뭐 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은 소비자를 벌 주려고 하고 있고 생산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 이거와 상당히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뭐죠?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네.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관세 때리니까 위안화 약세로 몰고 갔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랑 약간 다른데. 이제 그거는 얘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왜냐면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세를 때리는 것이 소비자한테 안 좋고 생산자한테 좋다고 얘기했죠. 네. 이것과 매우 유사한 정책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원화나 뭐 미국으로 칠게요. 미국이 자기네 통화인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일부러 이게 관세랑 효과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예. 자,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요, 미국의 소비자가 좋아요, 생산자가 좋아요. 생산자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사는데 달러가 더 많이 들어. 수입품도 비싸지고. 수입하는데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돼. 달러 약세로 만고. 그리고 생산자는 뭐 통화가 약해지니까. 우리나라도 원화 약하면은 수출기업도 좋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지금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관세가 부가세랑 비슷하다. 소비자를 벌한다. 생산자에게는 보조금 효과가 있다. 생산자에게는 좋다. 미국에. 그리고 요거랑 같은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통화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관세 때문에 평가절하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네, 결과적으로 결국 달러 약세한 것만큼의 효과다. 효과가 있어요. 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관세를 하잖아요. 그럼 달러가 세죠. 관세를 때리면 보통 달러가 세지죠. 네, 세지죠. 실제 2018년에 세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보세요. 미국은 생산과 소비 중에 뭐가 많죠? 소비가 많아요. 소비가 훨씬 많아. 뭐 훨씬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뭐. 생산은 별로 없어. 없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때려, 뭉개, 짓밟아.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는 생산 내가 키우겠다 얘를. 아니 뭐 나중에 키운다는 건 뭐 둘째치고 뭐 키울지 안 키울지 모르겠지만 가봐야 돼요. 아무튼 이 생산을 내가 늘리겠대. 네. 해. 자, 그럼 경제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짓을 이미 지금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네. 어떤 짓을? 통화 평가 절하를. 평가절하를. 네. 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통화가 그 외환 보유가 많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이미 옛날부터 통화를 평가 절하를 많이 해왔어요. 뭐 그 혜택을 입었지. 그런데 이 나라들은 나라 안을 잘 보세요. 소비와 생산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 나라들은 보면은 이제 일본은 좀 다른 얘기고 대부분 자국 내 소비가 작고 생산이 많아요. 그래서 다 수출하지. 네. 미국에다가. 물론 통화 절하가 먼저냐 생산이 이게 뭐 커진 게 먼저냐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거를 그 동안에는
했던 거를 다 되돌려 버리겠다. 즉 우리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소비 안 한다. 생산한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해왔는데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태도인 거고. 나중에 뭐 잘 되는 건 뭐 그 나중이냐. 뭐 앞으로 뭐 5년 10년이 지나야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 건데요. 일단 지금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소비자를 막 때려. 그럼 경제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네. 망하겠죠. 예. 그러면 주식, 저성장, 디플레, 응. 물가 하락, 응. 뭐 위험자산은 안 좋고 응.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여서 요즘 이제 미국의 주가 굉장히 힘들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만 그러면 되지 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래요? 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통화 절하랑 효과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관세를 때리고 다른 나라가 또 때려. 이거 통화 절하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통화 절하. 미국이 달러를 평가 절하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야, 이거 니만 하냐? 이러면서 갑자기 유럽이 중국이 평가 절하했어. 그러면 돈 또 잊어. 그거 왜 했어 이거? 글쎄. 네. 그러면 서로 갈등만 높아지고 무역량만 줄어들지 결과적으로는 똔똔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나만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미국이 먼저 저는 선방이 때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되게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과 유럽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얘네들이 보복 관세를 때리거나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통화 절하예요. 예. 이걸 하잖아요. 그럼 어쩌면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마일드해 보일 정도로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어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떴어요. 뭐가 떴죠? 막 지금 7시 11분자로 지금 인포맥스에 떴는데 네. 속보만 떴는데 네. 중 CCTV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네. 10일부터는 지금 이게 그거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갖다 4월 9일부터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4월 9일까지 말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말미를 주고 그 전에 빨리 나한테 좀 전화라도 주고 뭘 해봐 하는 그걸 줬는데 중국은 그 다음 날이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이 34%가 상호 관세 맞네. 트럼프 대통령 그 로즈가든에서 판때기 들고 판넬 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 위에 그렇죠. 차이나가 미국에 때리는 관세가 67%로 적어놓고 자기들은 친절하게도 그 절반 정도인 34%만 때린다 했는데 중국도 그러면 오케이 우리도 34% 받고 34% 했네. 벌써 나오네. 이게 바로 중국과 유럽의 대응이 될 텐데. 그렇겠죠.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것만 보고도 지금 미국 지수 선물 또 갑자기 꼬르박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히려 마일드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마일드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간에는 직접적인 무역이 많이 줄었어요. 상호 직접적으로. 그래서 서로 관세를 때려봐야 물론 영향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과거 대비해서는 충격량이 좀 작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정말 미국을 연맥일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거? 위안화를 평가 절하해버려요.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거? 근데 지금 보세요. 원래 미국의 관세를 타국에 때리면 달러가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8년에는 세졌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달러가 근데 지금은 달러가 폭락하고 있어. 폭락을 하고 급락도 아니고 폭락이야.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네, 중국 입장에서.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나마 나왔던 건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그러니까 중국한테 관세를 때렸네. 그러면 보통은 달러가 세지고 위안이 약해지죠. 글쎄.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딱히 나쁠 게 없어. 어차피 2018년처럼 그냥 알아서 평준화가 돼요. 이 환율 효과에 의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관세는 관세대로 때려맞고 달러는 달러대로 약해지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관세 효과가 더블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블. 지금 저거 잠깐 보고 가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달러는 지금 살짝 뜨는데. 아니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한다는 게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 보세요 지금
오늘 장중에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3.9도 깨졌네. 3.9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제가 골드만삭스가 지금 금년 말에 가면 4%될 거야 했던 게 그저께인데 이틀 예. 만에 틀렸네. 예. 골드만보다도 더 잘 맞추는 문홍철이 오늘 나왔어. 인포맥스 라이브에. 그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케이스. 그 케이스. 네, 그 케이스를 가장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가장 안 좋아요. 한국이 가장 안 좋아. 왜요? 수출이 안 돼요. 왜? 중국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네, 중국이랑 부딪히고 원하는 가뜩이나 약한 게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약해져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나? 그럼 서로 이제 통화를 약화되는 방향으로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방향이 되겠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부양국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전에는 이제 관세와 통화 절하가 이제 겹치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2015년이죠. 2015년 그때 중국이 대략 뭐 며칠에 걸쳐서 한 18% 정도 이제 위안화를 절하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나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게임 없지. 미국이 특정한 선빵의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 특히 유럽과 중국이 네.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다음 스텝입니다.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이들 안 좋으실 텐데 조금만 더 좀 참아 보셔라. 앞으로 이제 중국과 유럽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 지금 오늘 이제 크게 물어볼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관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조금 다뤘고 예. 지금 이제 주식이 보통 이 정도 빠지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노려볼 만하고 하죠. 차트상으로도 무슨 과매도 국면이 보이고 네. 데일리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거 짧게라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이 과연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인지 이거 뭐냐 하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한 5년 내지 10년 텀으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평상시와 같은 그런 공식이 안 들어맞고 네. 그냥 계속 주저앉는 장에 걸렸으면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물타기 하다가는 완전히 갈 수가 있고 네. 현금 보유하고 기회를 보던 사람도 너무 빨리 움직이다가는 마음고생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 왜 그 기존에 우리에 익숙한 관세를 때렸는데 그러면은 관세 두드러기에 맞는 나라의 통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달러가 완전히 아작이 나고 미국채 금리도 떨어지는데 다른 데도 같이 떨어지고 지금 채권만 올라가고 네. 다 떨어져요. 네. 기름값도 떨어져. 그렇죠. 금도 떨어지려고 그래. 네. 코인도 못 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산 중에는 채권만 전 세계적으로 채권만 올라가는데 이것도 왜 이러냐 하는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 그런 완전한 디플레 플레이죠. 디플레이션 플레이다. 완전한 디플레 플레이.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디플레를 갖다가 내다보는 흐름이다. 더 나가서 침체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는 플레이라고.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그냥 똑같아요. 디플레이션 완전 보고 있는 트럼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그랬던데 어제 난 다 보고 있어. 그 시장 그럴 줄 알았어 그랬다. 네. 시장 그럴 줄 알았는데도 그랬다. 네. 그럼 이 양반이 지금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자산 시장에서 한번 쿵 무너지는 그 상황을 한번 겪어야 된다고 보는 건가? 그거는 예. 본인들이 의도했다기보다는 의도했다기보다는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렸다. 그러니까 역사에 어떤 복잡계가 있었는데 예. 어떤 임계 상태에 있었던 건데 예. 트럼프가 그 임계 상태라는 것을 뭐 정치인들은 이제 몰랐겠지. 예. 뭐 저도 모르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이 임계 상태를 트리거링할 수 있는 정책이 이 관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이해할 때 저는 조금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받는 느낌이 예. 아니 트럼프 지금 미국 경제 이거 안 좋다며.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지. 전 세계 경제도 안 좋아요. 근데 왜 트럼프는 이렇게 안 좋은 걸 하려고 그러냐? 글쎄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 우리들은 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정치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정치인들은 논리 구조가 우리랑 다르다. 그냥 뇌가 달라요. 뇌가 달라. 그럼 걔들이 뇌에서 뭐가 들어있냐? 걔들은
제가 인본주의자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자에다가 인문학자에다가 네, 인간의 관점에서 정치인들은 접근을 해요. 음, 즉 내 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표. 표. 즉 유권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느냐. 음, 근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막 논리적이고 뭐 나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거였으면 왜 브렉시트가 됐겠습니까? 그 유권자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막 길게 막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지금 느끼는 나의 박탈감, 나의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정치인, 따뜻한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인들이 나타나면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직결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그럼 이제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건데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요. 트럼프도 주가 떨어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종의 디톡스 상태다. 해독 과정이다. 썩어 빠진 과거에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충격은 감내를 해야 된다. 베센트의 생각도 그렇고 트럼프의 생각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는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일종의 우리 명현현상이라고 하죠. 뭔가 그러니까. 좋은 거 한번 먹었을 때 이제 몸 아픈 거 그런 거 한번 겪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그러면은 좀 싸졌는데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입니다. 연준이다. 연준이 태도가 극적으로 바뀐다면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 타이밍상이? 타이밍상이 지금은 좀 안 나와 있죠. 아직은 없죠. 네, 아직은 다음 명확한- FOMC가 언젠데요? FOMC가 3월이죠. 무슨 소리야 지금? 죄송합니다. 5월 초에. 5월. 그때는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어디 나와서 뭐 인터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그 TV라우스가 그분 트위터 열심히 따라가시면은 요분이 뭐 열심히 연준 내부의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연준 내부에서의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연준은 트럼프가 강하게 자신들을 압박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폭락하고 경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연준이라도 가서 조져야 되잖아요. 연준은 조지면 더 엇나가서 더 안 좋게 나가요. 더 긴축하겠다. 그럼 연준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제가 생각해 볼게요. 최악의 경우 연준이 이거 지금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뭐 지금 괜찮고 지표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관세 때문에 이거 인플레 오면 큰일 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프라이싱을 채권 쪽에서는 뭐 금리 인하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연준은 아니래. 이제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저는 부디 연준한테 부탁한데 태도를 좀 완화적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지만 뭐 판단은 파월이 하시는 거니까 파월이 만약에 완화적으로 나오면 뭐 그때는 한번 저가 매수 해볼만 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때문에 인플레 우려 여전하고 지금 기대 인플레 막 난리 났고 막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금리 인하야 이래 버리면 저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아까 34% 관세 보완을 말씀드렸고 미국 군수기업 16곳에다가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미국이 상호 관세 때린 거에 대해서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얘기고 이런 거 제소해봐야 뭐 아무 의미 없고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충돌의 에스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지. 부정적입니다. 수수, 가금육,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이거는 또 금역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EU도 뭔가 내놓겠죠. EU도 이제 뭐 내놓겠는데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우선 아까 재밌었던 게 이 34%가 미국이 때린 34%인데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온 그 판때기에 중국이 부과하는 미국에 부과하는 건 67%, EU는 39%, 베트남은 90%. 그러다가 우리 한국은 50%라고 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무슨 미국산 제품에다 어디다 전부 50%를 때려 이게 항상 뭔가 뻥이 있거나 뭔가 조금씩
틀린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해합니다. 예? 저도 이해하는데 예. 아니, 저도 한국인으로서 예. 싫어. 이런 모습이. 네, 싫어. 싫은데 음. 이제 우리는 돈을 걸고 있으니까 음. 미국이 왜 저럴까? 저도 지금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그 우려스러운 건 음. 야, 우리가 무슨 50%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 미국 얘네들 뭐 산식도 완전히 뭐 바보야. 이게 말이 돼? 이 미친놈들. 우리는 피해자. 아니 뭐 좋아요. 좋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쟤네들이 힘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왜 이 정도 숫자를 매겼을까? 저 힘센 사람이 왜 저렇게 뿔나 있을까? 왜 뿌리나 있을까? 네. 그리고 왜 갈치 당했다고 표현할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 방법을 모색할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는 그나마 건설적이다. 그 현실 건설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야 우리가 무슨 미국산 물품에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한국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글쎄, 뭐 비관세 장벽이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평소에 찔러거린 것까지도 감안했다 이렇게. 감안한 거지.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건 통화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 그 두 번째는 한국은 사실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 수입이 30개월 관련된 한도가 있죠. 그리고 이 농산물은요 검역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만 강화시키면 양국의 뭐 뭔지 뭐 FTA가 체결돼 있든 없든 그냥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뉴질랜드 사과가 못 들어가요.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사과가 굉장히 품질이 좋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국가로 수출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검역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맞추다가 근데 검역 때문에 야 이거 뭐 잔류농약이고 어떻고 뭐 이거 우리나라 기준에 안 돼 하면은 그냥 끝이야. 수입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은 그동안 쌓이고 계속 쌓여 있던 겁니다. 이 트럼프나 미국에는 이 비관세 장벽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이렇게 한 방에 다 터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그건 저는 뭐 잘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결정할 이슈고 정부에서 결정할 이슈인데 지금 뭐 베트남도 보면은 뭐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철폐하겠다. 뭐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도 다 열겠다. 그리고 이제 통화 관련된 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안타깝지만 미국이 저렇게 나가고 우리가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일부 좀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안 할 거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안을 선택해야겠죠. 수출을 좀 줄이든지 뭐 내수를 대폭 이제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든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소장님이 좀, 상호 관세율 제일 높은 나라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나 49%. 베트남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딴 게 아니고 베트남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잖아요. 그래 그거 들렸다 올까봐. 그 우회 수출까지 아예 막아버리는 탈탈 막아버리는. 중국도 사실은 캄보디아,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조금 이성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좀 있고 한국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할게. 일부 품목에 대해서 좀 이제 가격이 국제 시세 대비해서 좀 비쌌고 이제 수출입이 좀 안 됐던 게 이제 사실 좀 있었고 그것이 이제 FTA를 하더라도 이제 비관세 장벽이 꽤 컸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금 3% 빠진다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홍 PD가 얼마나 가서 속이 타면 지금 뭐 자꾸 이니어로 알려주고 계시거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금리도 지금 난리예요. 아니 아니 어디 저기 말이에요. 골드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가 연말에 10년물 4% 갈 거다 했는 게 지금 그 보고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4%가 깨져서 지금 3.89 찍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 못 가도 이거 3.2, 3.3 간다고 보거든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 차트상 그렇죠.
차트상으로 그래. 네, 차트상으로 차트상으로. 그렇고 이게 아예 아작이 나버리면은 네. 아예 아작이 나버리면 이게 2.7, 2.8도 가야. 이건 진짜 죽으란 얘기야. 지금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은 미국 70년물 네, 3페이지 3페이지. 그림인데요. 음. 제가 오늘 차트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예. 지금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4.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는 저보다 좀 더 밑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근데 저 그림에서는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왔으니까 헤드앤숄더 나왔고 넥라인이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예. 저렇게 되면은 넥라인이 또 갭으로 무너졌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 밑으로 3.4까지는 최소한 가. 최소한. 예, 3.3에는 전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음. 전저점이 3.6이었기 때문에 음. 3.4가 전저점이 깨져버리면 음.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높았던 미국의 고금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음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미국채에 ሾ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담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미국채 숏쳤던 사람들이 네. 야 트럼프 대 때 얘들이 또 재정적적 클 끝에 그렇죠. 이거 관세 인플레. 내가 채권 작용단 역할을 한번 할 거야. 시장 우습게 알고 함부로 껄쩍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해서 채권 숏쳤던 선수들은 거의 지금 듀금이네 듀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곳이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글로벌 연기금. 왜 글로벌 연기금이 위험하냐면 네. 이게 글로벌 연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뭐 회계나 규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근데 글로벌 연기금은 구조가 똑같아. 예. 고객한테 돈 받죠. 받은 돈으로 운용하죠. 네. 그걸로 나중에 돌려주죠. 음. 그래서 나중에 돌려줄 돈은 부채죠. 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 현재 자산이죠. 그럼 두 개가 매칭이 돼야죠. 근데 이 매칭 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미래에 돌려줄 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 얘기는 좀 복잡해서 제가 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평가는 원리가 있는데 금리가 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평가액이 부채 나중에 줄 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막 떨어져. 내가 지금 잠시 딴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하고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네, 네.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문. 자,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야. 내가 연기금이야. 그래서 고객한테 돈 받아가지고 당- 열심히 운용을 뭐 채권이든 운용을- 주식이든 해요. 해. 해가지고 나중에 줘요. 그렇지. 네, 나중에 줄 돈이에요. 그럼 나중에 줄 돈은 나의 부채에 잡혀 있죠. 그렇겠죠. 근데 이 부채가 정확히 나중에 얼마 줄지는 잘 몰라. 그래서 대충 추정을 좀 해요. 얼추. 네, 추정을 해. 그래서 이 추정량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부채가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고 쳐요. 시장 금리가 떨어져. 떨어져. 자, 어. 그러면 이 부채는 음. 늘어나야 되나요? 줄어들어야 되나요? 금리 떨어지면 부채는 준다고 봐도 되는지 않나? 아닙니다. 아니요. 늘어납니다. 왜? 왜냐면 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 내가 자산으로 운용을 해서 나중에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자산으로 운용하는 얘네들이 만기가 짧아요. 뭐 5년짜리 막 4년짜리 이래. 예. 근데 나중에 줄 돈은 막 20년 후, 30년 후잖아요. 자, 그럼 제가 5년 뭐 만기짜리 채권 투자했어. 근데 금리가 그 위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또 낮은 금리에 재투자해야 되죠. 낮은 금리의 재투자. 그러면 나중에 보면 내가 예상했던 수익이 작아져요. 왜냐면 들어온 작아져. 근데 부채는 그렇지 않죠. 그럼 그럼 결과적으로 잡아요. 자산이 줄어. 부채는 뭐 그대로라고 쳐요. 그럼 자본은 까먹죠. 쪼그라들어. 자본은 쪼그죠. 어. 자본이 쪼그라들고 자본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는 어. 이 연기금의 건전성이 훼손됐어. 나빠진다. 나빠졌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연기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가 떨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나마 긴 채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요 자본이 훼손되는 걸 일부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 자세히 보세요. 자, 고객한테 난 20년 후에 주기로 했어. 20년짜리예요. 근데 난 그거를 1년짜리로 운용하고 있어. 저 그러면 1년 후에 만기 돌아오면 금리가 떨어지면 얘는 계속 줄겠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을 때. 저 그러면 이제 누군가 감독 당국이 야, 너 이렇게 운용하면 안 돼. 너 왜 20년 후에 줄 돈인데 왜 1년짜리를 운용하니? 너는 나쁜 놈. 건전성이 나쁜 놈. 제대로 운용 안 하고 있네. 너는 건전성을 깎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연기금이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후에 줄 돈이니까요. 20년짜리 채권으로 운용할게요. 매칭 시킬게요. 매칭 시킬게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뭐 감독 당국일 수도 있고 회계 법인일 수도 있고
얘는 딱 보니까 20년짜리 줄 돈을 20년짜리 매칭을 잘 해놨네. 괜찮네. 괜찮네. 굿. 굿. 그러면 건전성 괜찮네. 어. 이렇게 해요. 어. 근데 이 연기금들이 어. 최근에 어. 금리가 오르니까 어. 채권을 다 짧게 구해놨어. 금리가 오르니까. 네. 어. 금리가 최근 한 4년 동안 올랐었잖아요. 어. 그리고 뭐 최근에는 좀 횡보를 했었지. 어. 그리고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인플레 온대. 어. 그리고 뭐 재정 나빠진대. 어. 그럼 금리 더 오를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막 1년짜리 운용하고 있었어. 어. 근데 금리가 막 이렇게 떨어져.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연기금의 건전성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연기금이 그것을 그나마 보충하는 음. 방법은 이 부채와의 매칭을 음. 시켜서 긴 채권을 억지로 꾸역꾸역. 왜냐면 만기는 계속 돌아오니까. 그게 베센트가 믿는 구석이었구나. 우리는 베센트는 10년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데 요거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베센트도 생각 못하는 걸 문홍철은 생각한다. 저는 알고 있죠. 왜? 문홍철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나왔다가 좀 죄송하다고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 제가 왜냐면 오늘 장만 좋으면 참 깔깔거리면서 살 수 죄송합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술적 라인을 깨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비상이 걸리는 게 연기금 보험사예요. 그냥 강제로 사야 돼. 강제로 사야 돼. 강제로. 투자기물을 강제로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연기금 보험사가 잘 생각해보세요. 자산을 또 주식으로 운용해 놨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운용해 놨는데 주가가 좀 떨어져. 그럼 자산 까이겠죠. 그럼 자본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 그럼 주식을 줄여야지. 아. 비중을. 그럼 채권을 또 사야 되고. 아. 결과적으로는 채권의 수급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집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